안녕하십니까, 로일라입니다. 체질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 뭐 완두콩 심어가지고 뭐 했었죠. 그래서 3대1로 정확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성과 일성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뿌린 대로 이제 거둔다, 이런 인과 법칙이죠. 근데 저는 사실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생길 수가 있는데 요즘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DNA가 사실 거짓말 못하죠. 우리가 과학 수사를 할 때 뭐야 살인의 추억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춘재, 예, 그런 것처럼 거짓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상학을 배울 때는 체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유전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하죠. 예, 한의과대에서 배울 때. 예. 그래서 이제 뭐 감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사상체를 감별하는 게 특이한 게 지금 516기로 해가지고 사주팔자대로 이제 태어난 뭐 달이라든지 태어난 날짜를 통해서 이제 사상 체질을 결정하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태양에는 굉장히 적죠. 희소하죠. 1% 이내. 뭐 소양에는 10에서 15%, 뭐 소음인 태음인은 한 35에서 45 되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날짜에 태어나면 태어난 애들 숫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에는 굉장히 적고 태음인과 소음인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본 게, 모친이 태교할 때 우리 그 이재마 선생님이 동인수세본에서 감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사람들의. 그래서 슬픔이 이제 에노히라그 심리학 아닙니까? 그래서 슬픔 애자 가지면 태양인이고 분노를 많이 하면 태중에서 태교를 할 때 소양인이고 기뻐하면은 태음인이고 즐거워하면은 이제 소민일 것이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보통은 즐거워 기뻐하죠. 애가 생기면은. 그래서 태음이 소음이 많을 수도 있는데 분노하거나 뭐 슬퍼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주에서. 그리고 그 에노히락이란 건 이제 뭐 기쁨, 슬픔, 분노, 뭐 즐거움 이런 것들은 다 느끼는 거죠. 공통적으로. 퍼센티지만 다를 뿐이지. 예. 근데 특정 체질 태어난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행배속에서 사주팔자처럼 이렇게 태어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건 아니더라. 그러면은 25%씩 나타나죠.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한 체질에 쏠려 있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사주는 또 걸칠 수가 있죠. 이래서 11시 59분에 태어나고 나중에 뭐 12시 1분에 태어나고 이게 별로 차이 안 나는데 그러면 체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그것도 조금 말이 안 되죠. 완전히 딱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이게 지역마다 또 날짜가 다르게 계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서해랑 우리나라 동해안에 태어난 사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태어난 조건에서 모친이 소음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음인 자체는 겨울 체질이죠. 겨울나무 자체는 물을 이제 흡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죠. 추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추울 때는 임신이 어렵다는 거죠. 봄, 여름에 임신하기가 쉽다. 그다음 소양이는 이제 겨울에 에스트로겐 부족해진 시기에 임신한다. 오히려 소양이는 경우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시험관 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양학적인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에서도 동시에 작용하니까 특정 체질에서 겨울방학에만 이렇게 애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만약에 진짜 안 되면은 여름에 소민 같은 게 여름에 한번 애를 가져봐라.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인공적인 게. 특정 계절에 치우쳐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안 좋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 가지길 때 이제 자궁으로 들어갈 때 이건 티벳 사자의서라는 이제 그 티벳 쪽에서 있는 유명한 책이죠.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깨달음 책이고 이제 죽은 사람한테 사자란 게 죽은 사람이란 뜻이죠. 라이언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주면 좀 도움이 된다. 왜 그러면 죽은 사람은 당황스럽죠. 갑자기 죽게 되니까. 그럴 때 이제 막 구천을 떠돌게 되니까 이 책 읽어가지고 진리를 좀 얘기하는 거. 저도 한 2번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어렵고 긴가민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근데 좀 대단한 책이긴 해요. 이거 보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집트 사자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근데 동양 사람이라고 이제 티베트 사자서가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불교적인 내용이 좀 많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머니 만약에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 느끼면은 얘는 이제 아들로 태어나고 아버지의 사랑 느끼면은 이제 여자로 태어난다, 딸로 태어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뭐 프로이드한테 영감을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되는 극성이 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끼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그걸 따와가지고 프로이드가 만들었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그리고 이제 일렉트라 콤플렉스는 이제 딸이 아버지한테 사랑 느낀 거고 일렉트라가 아가멤논의 딸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를 죽이죠 나중에. 예. 물론 이제 일렉트라 콤플렉스는 프로이드가 말한 건 아니고 후에 뭐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 그래서 이게 좀 교차를 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 이 세 가지는 다 틀렸다는 거죠. 사상 체질이나 이제 사람의 심리, 감정에 따라서 생긴가 아니면 이제 남녀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체질이 답나 했는데 세 가지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니었다. 예. 근데 이제 반드시 얘기할 수 있는 건 소민과 태음인이 뭐 부모가 있으면은 소민과 태음인 둘 중 하나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번갈아 생긴다는 게 중요하고 또 나이가 많은 연장자에 따라서 이게 생긴다는 게 중요하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상연하보다도 남자가 나이가 많은 경우가 거의 80%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첫째가 태어나게 된다. 예.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동갑인 경우도 있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런 경우는 이제 생일이 빠른 사람이 보통 그 첫째가 이 사람 닮고 생일 늦은 사람 이제 둘째가 닮게 되는 거예요. 체질을. 제가 이제 그래서 설명을 다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특이한 게 일란성 쌍둥이나 일란성 쌍둥이가 있죠. 예. 서양적으로 완전히 DNA 같으니까 얘네 똑같은 사람이죠. 근데 사상학에서는 늦게 태어난 애가 첫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데 이제 소음이고 연하 엄마가 이제 소양이면은 쌍둥이 중 첫째가 소음이고 둘째가 소음인이 되죠. 예. 왜 그러면 이제 이건 쌍둥이는 늦게 태어난 애가 첫째니까. 예. 그리고 이제 첫째가 소양인이 된다. 첫째가 엄마를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차로 태어나게 되죠. 13579, 24680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쭉 이렇게 몰아서 하죠. 특이하게 그러니까 뭐 13579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홀수죠. 기수라고도 하고 아버지 쪽이고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은 경우죠. 아버지가 24680은 이제 엄마죠. 예. 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보통은 이제 앞의 경우처럼 아버지가 소음이고 연하 어머니가 소양이면은 솔직히 소음이한데 소양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이게 조금 예외인 것 같은데 보면은 이제 낙태시켰거나 인공유산이나 자연유산으로 이제 첫째가 없어진 거고 둘째가 이렇게 태어난 거죠. 예. 첫째가 소음이는 죽은 거고 이제 그 다음에 둘째가 소양이 된 거고 둘째 그 윗세대가 없으니까 둘째가 첫째가 된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되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뭐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3579 홀수는 연상부 짝수는 연하부.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홀수는 아빠 짝수는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셋째가 어머니를 닮은 경우도 있는데 중간에 유세난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경우도 이제 그래서 보통은 만약 셋째면은 사진을 둘째랑 넷째를 다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중간에 얘네가 없어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근데 자식 입장에서 또 부모가 얘기 안 해주면은 자기 이때 뭐 유산당했거나 뭐 낙태당했거나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죠. 뭐 특히 낙태 같은 경우는 숨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도 조금 뭐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형이나 언니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줄 수 있는데 뭐 인공유산 같은 경우 숨기니까 이런 것들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죠. 예. 모를 수도 있죠. 또 그리고 유산 됐는데 그냥 생겼다가 떨어져 버리면은 또 하일말 하니까 부정출해서 임신한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럴 수 있고 특이한 게 이제 우리가 네덜란드 유명한 비센트 반 고흐가 있죠. 뭐 해바라기라든지 뭐 스타리스타리나이시나 뭐 여러 가지 뭐 뛰어난 뭐 화가죠. 예, 근데 이제 얘가 첫째 형의 이름이 비센트 반 고흐예요. 근데 형이 죽었죠. 그래서 또 동생이 이 화가 비센트 반 고흐가 이제 그대로 이 이름을 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비극이 된 거죠. 자기는 화가 비센트 반 고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예.
아이덴티티가 흔들려 버리니까 엄청나게 힘들어져 버린 거죠. 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을 기대하지. 근데 사실 빈센트 반 고흐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니까 엄마를 닮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근데 아버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별이 바뀐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사람 정체성이 혼란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 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엄마가 여자처럼 돼. 그게 그 해미경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 옷 입히고 막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엄마가 막. 그래서 자기 엄마 굉장히 싫어했죠. 예. 보면 여자처럼 생긴 그 어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자라서는 오히려 더 막 사냥이나 뭐 이런 거 하죠. 낚시라든지 복싱 막 탐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파리 가가지고 막 그 야생동물 죽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 정체성 혼란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래서 고은은 이제 항상 죽은 형 대신에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고 이제 자기 이름 자체에 비극적이고 숙명적인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동생 태우가 있죠. 그 자기 화상으로 해가지고 많이 후원해주고. 근데 태우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빈센트라는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흐가 약간 뻥쳐가지고 그때 자살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태우한테 후원이 끊길까 봐서 뭐 염려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동생 너무 막 핏바람 먹지 않았나 이런 뭐 죄책감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자기 동생이 또 빈센트라는 이름 지어줘 버린 자기 아들한테.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었죠. 자살했다고 봐야 되죠. 물론 타살당했다는 설도 있는데. 그러니까 고흐는 아버지를 닮은 게 아니라 어머니 체질인데, 아버지 체질로 이게 억지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진짜 정신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예, 병원에도 가고, 예, 뭐 자기 뭐 창녀한테 그 뭐야 귀 잘라가지고 막 주기도 하고, 예, 약간 투사야 그 승리하면은 또 소 귀 베는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상해하죠. 막 돌았다고 생각하고. 어. 입원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조현병 앓은 게 맞죠. 자아분열증. 예전에 뭐 정신분열이었죠.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렀죠. 스키조플레니아. 이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또 달리가 있죠. 살바도 달리. 코스염 딱 보면은 되게 이상.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막 독특한 기행 같은 것들을 많이 했죠. 좀 그래도 고흐는 조금 이렇게 점잖은 편인데 좀 소극적이고, 달리는 그림 자체도 막 시계도 막 이상하게 그리고 막 되게 그런 사람이죠. 예. 근데 이 달리도 보면은 자기 형의 이름을 뭐 뇌수막으로 죽은 형 이름을 이제 달리가 형 환생이라고 되면 같은 이름 붙여줘. 그러면 이 달리는 또 헷갈리는 거죠. 자기 어머니 체질인데 아버지 체질처럼 이렇게 쓰니까. 예. 그 성별이 바뀐 것처럼 진짜 특이하죠. 예. 이렇게 그 미술사에서 위대한 사람들이죠. 둘 다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맞지 않는 그 체질, 순서 자체가 이렇게 헷갈려 버리면은 오히려 막 되게 이상해져. 어떻게 보면 미친 거랑 똑같죠. 물론 이제 예술을 했으니까 달리나 뭐 고흐는 뭐 유명해졌지만, 예. 자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거죠. 그냥 자기 형 옷을 그냥 입은 거고, 체질이 안 맞는 음식이라 약 먹어가지고 이상해진 거라.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예. 이게 진짜 특이한 사실입니다. 예. 그냥 이건 뭐 여담임무로 한 거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제 체질이 감별이 어렵다. 그러면 이제 조모까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쪽 해야 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해야 된다. 근데 또 할아버지 할머니 경우는 이제 예전 사람 사진 같은 것들이 잘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뭐 한장 같은 것들도 있고 흑백 사진 많으니까 쉽지는 않죠.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감별까지 하는 건. 네. 뭐 근데 참고를 해볼 수는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체질 모르면은 더 거슬러 올라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게 진짜 사실 애들이죠. 완전히 갓난애기부터 소아체질. 이게 사실 제일 어렵죠. 노인도 사실 어렵습니다. 보면은. 예, 노인도 다 늙어가는 모습이 소음이 같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또 소양이나 좀 태양이 같죠. 느낌 자체가. 예. 양이고 부산스럽고 산만하고. 그래서 어려웠는데 이제 그래서 뭐 진료실 돌아다니고 ADHD처럼 막 부산스럽고 이렇게 집중 못하고 막 물건 맞으려고 하면 소양인이나 이런 거고, 얌전하면 이제 소음이나 태음인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렵죠. 사실 쉽진 않죠. 예, 또 태음이가 소음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이제 부부를 봐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딱 하면 애들도 굉장히 체질 감별이 좀 쉬워진다 이럴 수가 있고요.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적으로 다른 유전자 업계에서 다른 체질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배우자랑 오게 하거나 배우자 사진이라고 가져요. 근데 이혼하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별거 중이거나. 그래서 배우자 사진이 없는 사람도 있긴 하죠. 예. 그러면 또 자식 사진이라도 가져와야죠. 예. 그 사람이나 남 보면은 이제 첫째 자식이면은 자기 남편이랑 비슷하니까. 특이한 점은 이제 소민 남자랑 이혼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재혼해서도 소민 남자랑 결혼한다. 이게 조금 특이하다는 사실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숙명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태음인 같은 경우도 결혼할 수가. 근데 결혼하면 진태음이라고 하죠. 소민과 소민이면 뭐 진소민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이제 애를 낳는 경우 유전 질환, 프레드 윤리증후이나 뭐 특이한 이상한 유전 질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 모르는 막 이상 야리꾸리한 그런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병 진짜. 예, 그런 것들이 생길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애 자체도 잘 안 생긴다. 예, 그리고 태음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잖아요. 왜 그러면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뭐 10년 됐는데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사람이 태음인 부부일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예. 보통은 거의 그럴 확률이 거의 없죠. 같은 체질이 결혼할 확률은 없죠. 왜 그러면 지금 이제 연애 결혼하는 시대고 조선 시대에는 보면은 100% 중매 결혼 아닙니까? 예, 집안에서 이렇게 정해져. 근데 조선 시대에 보면은 애가 그 후손이 귀한 경우가 많았죠. 예. 뭐 남자뿐만 아니라 그게 특이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같은 체질이 결혼했을 수도 있다. 안 맞는데 억지로 시켜가지고 결혼하니까 자식이 잘 안 생기고. 저도 사실 좀 의아했었습니다. 양반집이면 한약도 잘 먹고 그때는 또 자연식 먹은 거고 안 움직인 것도 아니고 운동도 많이 하고 물론 이제 스트레스는 받았겠죠. 시집살이로. 근데 왜 이렇게 임신을 못한 사람들이 많고 그 보면은 동의보감 이런 것도 보면은 굉장히 애 낳는 처방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아들 낳는 처방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 사실 물론 잘 듣긴 잘 듣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을까? 저도 물론 이제 그때는 유교적 전통에서 대를 잇는 게 좀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처방이 좀 많았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같은 체질끼리 결혼한 경우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잘 안 생긴 거죠. 난임이 돼버리고.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난 게 세상 이치다. 이건 뭐 그냥 여담으로 하는 조선시대 왕 보면 이제 첫째 아들이 왕위를 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예. 뭐 양녕대군이 그랬었고, 좀 이방원도 다섯째였죠. 예. 뭐 그리고 문종이 그 뭐야 세종 첫째 아들이었는데 또 일찍 죽었죠. 예. 오래 못 살고 또 뭐야 단종도 첫째 아들인데 죽고 또 뭐 연산군 같은 경우도 첫째 성종 첫째 아들이었는데 이상하게 막 복권되고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첫째 아들인 경우는 없었고 유저라거나 이상하게 잘못되거나 복권되거나 이런 사람이 많고 그냥 반계 쪽으로 뭐 서자라든지 둘째 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죠. 예, 보면은 정조도 첫째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야 사도세자도 첫째 아들 아니고 예. 계속 보면 그냥 첫째 아들 아닙니다. 보면 예. 그리고 뭐야 그것도 있었네. 그 인조 첫째 아들 그 소현세자는 왕도 못 되고 이상하게 되고 복림대군이 효종이 됐죠 나중에. 예. 영모로 몰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상하다. 예. 저 설명이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보통 첫째 아들을 그냥 왕세자가 거의 무조건 되는 거죠. 특이한 경우가 없습니다. 양녕대군처럼 막 이상하지만 않으면.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풍수지리상으로는 이게 말이죠. 무학대사가 동쪽 방향으로 해야 된다. 경북궁터는 좌청림에서 우백호가 인왕산이 끊어지니까 장남 기운보다 이제 차남 기운이 실하니까 나라에 안 좋다. 이게 처음에 이제 정도전이 지은 거랑 무학대사가 한 거랑 좀 다르죠. 정도전은 이제 경북궁이 이제 북악산이 뭐 인왕산과 낙산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낙산이 사실 낮죠. 여기 동대문이 있는 데가. 근데 우리는 이제 북쪽을 바라보는 게 남쪽을 바라보니까 이쪽이 좌청룡이 이쪽이 우백호죠. 이 거꾸로 된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봐야 되니까. 천자는 남면하기 때문에 이 남쪽을 바라보죠. 남산 있는 쪽을. 예. 그래서 남대문 자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숭례문이. 동대문이 여기 있고. 예. 이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예. 이렇게 잡았죠. 근데 무학대사 말로는 이렇게 잡아야 된다. 동쪽을 바라보고 해야 된다. 이쪽이 남쪽이 되고 이쪽이 좌쪽, 이쪽이 우백호, 이게 주산이 돼야 된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좀 좋다.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지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교 사상에서는 천자 남면이라는 사상이 있죠. 그래서 천자는 남쪽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신하는 북쪽을 바라보고 동쪽으로 바라보게 하지 않고 남쪽으로 바라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비극이 생겼다.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죠. 뭐 사도세자라든지 뭐 소현세자도 그랬고, 물론 이제 가톨릭 그 종교 서학을 얘네들이 소현세자랑 사도세자가 받아들여가지고 서구 사상 받아들여가지고 제거된 것도 있죠. 유교 나라에서 안 되니까 그게 좀 비밀이긴 한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일왕산을 주산으로 삼아오고 북악과 남산 청룡백호로 삼아 이게 좀 독특하죠. 무학대사처럼 해야 되는데 무학대사는 또 불교고 정도전은 유학자니까 유교가 이겼기 때문에 정도전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따른 거죠. 그리고 숭례문이나 뭐 이름을 다 정도전이 다 지었죠. 여러 가지 뭐 근정전 뭐 그러니까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500년을 설계한 사람이다. 예. 제왕은 예전부터 이제 북쪽이 자자고 남쪽을 향해서 앉았다. 천자남면 사상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태양신 숭배죠.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도 남쪽에 바라봐야 된다. 예. 이대로 이제 북악산 주산을 하고 인왕산과 낙산을 좌청룡과 백호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왕산 쪽에 있는 게 이제 백호, 우백호가 연세대학 아닙니까? 그러면 상업이 발달했죠. 연세대는 이제 경영학과가 문과에서 최고 아닙니까? 예. 저희 때는 뭐 그랬으니까. 지금 모르겠네요. 예. 경영 경제가 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낙산 쪽 그 이제 고려대가 있죠. 예. 그래서 고려대는 또 좌청룡이니까 청룡 자체는 또 어떻게 보면 정치라든지 정치죠. 백호는 상업이나 경제 쪽이고 그래서 고려대가 조금 법대가 좀 셌죠. 예. 그리고 연세대는 법학과가 별로였죠. 높지가 않았죠. 저희 때는. 예. 물론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웃긴 게 또 좌청룡인데 연세대가 청룡 용을 상징을 쓰고 백호는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호랑이 아닙니까? 그때 고려대에서 이 거꾸로 쓰고 있죠 지금. 그게 웃기는 거죠. 그 연세대는 크리스찬 학교인데 용 드래곤을 요한계시록을 나쁘게 나왔는데 그걸 상징을 쓰는 거 진짜 웃기죠. 완전히 막 개판된 거죠 진짜. 그거 모르니까 이 자체는 이걸로만 하면은 이게 맞는데 지 상징들을 가지고 쓰는 것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으니까 청룡 자체는 중앙대가 갖다 쓰고 있고 연세대는 독수리 쓰고 있고 완전히 막 이상하게 돼버렸죠. 예, 그래서 평지풍파 갖고 정도전 방식대로 해가지고 정도전 자체도 이렇게 보면 비참하게 죽었죠.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자기 이방원한테 제거 당한 거죠. 그래서 정도전은 사실 신권 위주의 이제 유학 여러 신학을 다스려야 된다 하는 거고 정도전 무슨 소리냐? 내가 공훈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 다스려야 된다. 약간 그런 주의죠. 예. 근데 사실 이거 태종 세종 성종 정도까지는 이제 왕이 좀 힘이 썼는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막 힘이 약해졌죠 왕들이. 그래가지고 조선이 몰락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면 훌륭한 왕이 다스리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하들이 다스리면 이게 당파 싸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조선이 이제 첫째 아들은 항상 평지풍파 갖고 양녕대국이라 잘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예. 그나마 좀 문종은 괜찮은데 문종도 병사여서 일찍 죽어버리고 차남이나 이제 막내 아들이나 서울 선조 같은 반기에 이제 서울이 되기도 하고 흥선대원군이나 흥선대원군도 둘째 아들이죠. 예. 고종이 둘째 아들이 흥선대원군에.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기죠. 물론 그건 이제 서열을 맞추려고 일부러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양저로 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왕위를 계승해서 그 모친 혈통이 많이 들어갔다. 둘째 아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DNA가 조금 이렇게 이성계는 좀 상무적이고 전쟁 잘하고 장군감 아닙니까? 근데 선비 좀 나약하고 이런 정치인으로 좀 후퇴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약간 숙문 사상에서 쇠망하게 되었다. 이런 것까지도 좀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